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벌써 새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데 벌써 사실 2월이 되기 때문에 새해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이제 저희 금책바가 2019년에는 좀 새롭게 시작하기로 좀 마음 먹었던 게 제가 이제 좀 다른 요일에 새로운 코너를 좀 이제 만들겠다고 제가 공언을 하고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월요일 코너의 시작은요,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역시 또 너무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책과 시사를 좀 결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좀 의기투합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월요일 첫 코너는 시사 플러스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분을 드디어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 박재민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책을 사랑하는 시사평론가 박재민입니다. 이유가 네. 있어요. 너무 약간 사심림 가득한 이유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산책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금책바를 이제 미리 좀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시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흔쾌히 제가 부탁드렸을 때 같이 하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아유, 저한테 이런 좋은 네.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듣보잡이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러십니까? 네. 저야말로 더. 네. 뭐 박재민 아세요? 네. 네,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예전에 지역의 한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사 관련된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월간지에 시사 관련된 글을 좀 쓰고 있고요.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주변에게 가급적이면 좀 쉬운 언어로 좀 이야기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 어쩌다 보니 시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책바와 함께 시사 플러스 책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가냐면요. 각 해당되는 이제 어떤 시사적인 주제를 두고 그 주제와 함께 연관된 책들을 저희가 꼽아보고 그 책과 함께 시사를 좀 아울러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코너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호칭을 제가 이제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재민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전 그게 제일 좋은 것 그게 같습니다. 편하시죠? 네네네. 네. 뭐 시사 관련된 일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저를 시사평론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래도 말할 때마다 좀 불편하잖아요.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네. 호칭이 세 글자가 되면 이게 좀 뭔가 입에 안 붙는 것도 좀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이름 뒤에 님자 붙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편의상 네.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네네. 의미로 저를 그냥 다들 재민님 불러주세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혹시 또 이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평론가로 거듭나시는 첫 걸음이 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책바를 딛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때는 불러주십시오. 지금은 아니요. 그때도 그냥 편하게 재민님이라고. 알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어쨌든. 혹시 뜨시면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뭘로 할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네. 좀 더 시적인 걸 해보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바꾸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 저희가 좀 첫 번째로 나눠볼까요? 네, 제 생각에 지금 제일 급한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문제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 네. 지금 요 기간에
좀 어쨌든 국회나 시민사회나 지금 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또 시민분들도 예전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제가 포털의 댓글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일단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정적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왜죠? 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자기 밖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수를 늘려서 그렇죠. 네. 네.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자기 어쨌든 뭐 권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렇게 볼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가 있고 네. 싫어하시는 분들 개인의 삶 하나하나에 너무나 관련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급하게 이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나눌 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저는 사실 일반인이라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이 좋을까도 좀 제가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또 대답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책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 어떤 책이죠? 청년의인당이란 책이고요. 네. 정치학자 최태욱 선생이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책 세상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네. 소설이네요. 근데 저희가 네, 이게 좀 소설입니다. 저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네네. 간단하게 좀 어떤 책인지 좀 네, 저도 네. 처음에 책 제목을 들었을 때 청년의인당 뭐지? 좀 생소해요. 좀. 네. 네.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정당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태욱 교수가 늘 우리 사회에서 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네네. 주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여러 온건한 정당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자라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지만 청년들이 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소설은 제가 제목만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말이지 했는데 청년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자라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짐작하고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소개를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굉장히 여러 책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학술적 논리적 방식으로는 좀 생동감과 절실함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령 인생살이의 문제라면 이를 다룬 이야기에서는 마땅히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특이한 접근이에요. 그러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이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을 하시다가 네. 오죽하면 소설까지 썼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침 오전부터 한 5시간 동안 계속 이 초고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13개월 만에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야. 이 책을 초고를 네. 완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최태욱 교수님 뒤에 보면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의 추천사도 있으세요. 예, 좀 짠했어요. 네, 보고. 네. 이 부분이 저도 좀 보면서 뭔가 마음에 애잔하더라고요. 근데 네. 천하가 인정하는 정치개혁 전도사 최태욱 교수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본인의 캐릭터가 좀 들어간 듯한 인물이 있는데, 맞습니다. 전 이분이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이 운동을 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좀 생각해서 결국에 소설까지 쓰시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하시고 네. 또 절박하고 네. 그런 마음이 어쨌든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렇죠. 쓰시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구해서 이제 읽었고요. 보니까 3명의 이제 일단 주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 이 최태욱 교수님 본인을 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한석 외장 거죠? 네. 네. 한석 교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브레인 같은 분. 이론가. 그렇죠. 이론가. 네. 근데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러나 정치로 뛰어들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그렇게 본인을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투신할 네. 뛰어들 사람을 이제 찾던 중 만난 사람이 최 누구죠? 아 이름 최드림. 드림 네. 맞죠? 드림. 네. 최드림 이름은- 변호사. 장명을 네. 13개월. 네. 네. 최드림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분은 그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조직을 맞죠? 소상공인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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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약간의 예. 뭐랄까 해방 전후에 약간 사회주의 계열 단체의 약간 느낌이 나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맞다. 네, 관심 그래서 있으신 것 같다. 네. 소상공면 그렇게 줄여서 막 네, 뭔가 좀 이 전후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이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 연으로 해선 그런 조직들은 옛날 되게 약간 운동권 냄새 그렇죠. 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간 얘기긴 한데 어느 그 서클이 있었는데 무슨 연인데 검찰이나 이쪽 공안 쪽에서 이름을 다 련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잡아가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뭐 뭔들 그러니까요. 못했었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소상공면 소련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랬을까요? 리안. 네. 네. 어쨌든 소상공인 연합회의 어떤 주축으로 일했던 네. 약간 뭐죠?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민변 같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어떤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는 뭐 경제개혁연대 그쵸, 그쵸. 뭐 이런 데서 네네네, 뭐 맞아요. 민변의 노동사회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일하셨을 것 같은.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잘생기고 그러니까요. 이제 훤칠하고 네. 말도 잘하고 약간 이제 그래서 네, 주인공 보정. 네, 누가 봐도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정치인이야 약간 그런 캐릭터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찾던 중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최드림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제 또 한 분은 이혜리 원래 기자로 나오는 이혜리 나중에 이제 이분이 총리가 되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스타 기자. 예, 근데 맞습니다. 이분도 약간 이제 아마 이제 외모도 좀 약간 출중하시고 그런 분으로 그려진 것 같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결국은 이제 기자의 삶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이제 투신해서 한석 교수와 이 최드림 변호사와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비례대표제를 바꾸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자. 투신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인물이죠. 네, 개혁 삼남매가 되죠. 네, 네, 삼남매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제 그 대소사시가 펼쳐지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약간 좀 곁다리 같은 이야기긴 한데, 근데 이혜리에 대해서 좀 인물이 좀 너무 약하게 그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좀 약간 역할을 잃고 네. 어쩔 수 없는 장치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좀 근데 그것도 결론에서는 이제 그렇긴 하죠. 이렇게 보수 쪽으로 이렇게 네. 갔다가 사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의기투합해 갖고 네. 이 개혁 운동에 다시 뛰어드는 뭐 이런 맞습니다. 캐릭터로 나오죠. 네. 어쨌든 이 세 명을 주축으로 하는 이제 그 어떤 정치사를 상상 속의 정치사, 네. 한국 정치사를 소설로 이제 보신 건데 읽고 어떠셨어요? 사실 그래도 좀 처음엔 책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사실 처음에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나 이 합의제 민주주의 얘기를 어떻게 소설로 풀어낼까 싶은 생각, 궁금증도 있고 네, 저도 약간의 궁금했어요. 네, 의구심도 있고.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이 서문이 있어요. 이 네. 모든 개혁을 이루어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맞아요. 이렇게 회고하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사실 제 느낌상 오글거린다. 막 이렇게 아우님이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되었어요. 약간 이런. 하하하 네.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했는데 조금 집중해서 읽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에 이 저자가 현실 세계에서 겪었던 좌절들을 이 상상의 세계에서는 마음껏 사실은 펼쳐낸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기에 맞춤한 사람이 나타나고 적기에 맞춤한 사람들이 결심을 해주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약간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게 아주 사실은 짜임새 있게 문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 상상력을 마구 발휘해서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시키고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꼭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을 투영한 거여서 네. 뭐랄까 좀 마음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죽하셨으면 이런 소설을 쓰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싶은 마음도 있고 이분이 이 소설을 쓰는 13개월 동안 아침에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웠겠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뭐랄까 마음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짠했어요. 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감상평은 사실 이 책을 소설의 가치로 좀 재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설로서 어떤 작품으로서의 어떤 완성도 이런 걸 따지기에는 좀 투박하고 좀 약간 웃음도 나오고 좀 약간 오글거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속을 웃으면서 좀 본 것도 있지만 군데군데 이분이 그동안 축적해오고 고민해왔던 그것들이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네덜란드의 어떤 사례 이야기라든지 거기까지는 과정은 참 힘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폭발할 때는 굉장히 흡입력이 나름대로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소설적 재미로 이 책을 이제 하기는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뭘 찾아가면서 공부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자에게 뭐 소설까지도 정말 대작 수준의 소설까지 내놓아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죠. 요구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정치학자가 그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고 싶은 열의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소설을 집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입문서로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맞아요.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나쁘게만 맞아요. 네. 그게 좀 너무 그렇게만 말하고 싶진 네네. 않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한 편의 소설을 써냈다라는 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애잔한 마음. 네. 그리고 근데 이분도 너무- 처음에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맞아요. 소설이야. 네. 막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지만 네. 자신의 열의가 그걸 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느껴졌어요, 저도. 어쨌든 이 책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 노회찬 의원, 주진우 기자, 그다음에 김연경 청년유니언 초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네.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열의를 인정해주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높게 사주시고 이 책을 그래도 한번 접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읽고 나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나름의 이 책의 미덕을 좀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이 책이 사실 한 권짜리 책이긴 한데 나름 서사가 굉장히 좀 큰 스케일에 속하는 책이라서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지나온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소설에서는 결국 그 비례대표제를 이제 성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 기구로서 이제 시민의회를 이제 구성하게 하고 네. 그 시민의회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를 이렇게 할 것이냐 연구하고 토론한 끝에 딱 그 채택한 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다는 건데 일단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례대표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제의 종류는 사실 좀 대단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 제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거 같긴 해요. 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래야겠네요. 예. 일단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분을 연동시키자. 즉 똑같이 하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정당이 30%를 득표했다. 그럼 국회 전체 그 정당은 국민들의 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 거죠. 그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의석 배분을 전체의 30%를 A 정당에게 그 정당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10%를 득표한 정당이다. 그러면 의석의 10%는 줘야 된다. 그게 공정하게 의석 배분이 되는 거고 공정하게 국민들의 민의가 드러나는 선거제도 정치제도다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금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인 거죠.
일단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A 정당이 50%, 뭐 B 정당이 30%, C 정당이 20%, 그럼 A가 50%. 의석 배분도 똑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독일에서는 지역구 선거도 같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의석의 총 배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 네네네네.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이게 간단하면서도 복잡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A라는 정당이 40%를 득표했다. 네. 그리고 전체 지역구 의석이 100석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네네네. 100석에 40%니까 40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당 득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선거를 해서 A 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다. 네. 그러면 A 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수는 4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30석이니까 네. 나머지 10석이 남잖아요. 이 10석을 A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체의 총합은 A당이 얻은 득표율인 40%에 맞추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약간 군소 정당으로서 뭐 F 정당이 네네네. 네. 5% 정도를 득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100석에 5%니까 5석이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 F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사실 강세를 보여서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 나왔어요. 그 원래 5석이 돌아가야 되는데 당선자는 10석이 나왔으니까 원래 배분보다 5석이 많잖아요. 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이 5석을 지역구의 민심을 반영한 거로 인정해서 추가로 인정해줘요. 추가 의석이 있어요. 추가 의석. 네. 네. 그래서 원래는 100석이었는데 F정당이 5석이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선거 결과로는 총 국회의원이 105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정수 갖고 사실 한국에서 난리를 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정수를 고정시켜 놓지 않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의 민심도 반영하면서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것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지역과 정당 득표율을 고르게 반영해서 가장 공정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좋지 않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선거 기본 구도는 같은데 네. 계산법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계산법이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긴 한데요. 아주 일부, 아주 소수만 하고 있어요. 저희 국회 총수가 300명인데 그중에 47석만 비례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원래 더 많았는데 준 거라고요? 더 많았는데 줄였어요. 사실 그렇군요. 지난 총선 때도 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선관위에서도 이걸 권고를 했어요. 물론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제를 연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그래? 이러고 오히려 비례 의석을 줄여버렸어요. 대려 후려친 거네요. 후려쳐버렸어요. 네, 놀랍죠. 네. 이 권력을 향한 상상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253석은 그 지역구에서 그냥 1등한 사람,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비례대표 일부인 47석 안에서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당 득표도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이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 47석 중에서도 거대 양당이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소수 정당은 그 47석에서 10%니까 뭐 한 4개 뭐 이 정도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소수 정당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정당 득표율이 거의 10%에 육박해요. 네. 그러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적용시키면 30석이죠. 30석이죠. 우리나라 국회가 20석만 넘으면 교섭단체라고 해갖고 국회 운영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됐으면 소수 정당이 이미 유력 정당으로 부상해서 한국 정치를 좀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미 됐을 텐데 한국 제도는 지역구 선거가 아주 압도적이고 소수만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사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항상 쪼그라져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봐오던 선거의 형식은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 상상 없이 저는 그렇게 젊은 시기 그렇게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기득권을 잡은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오늘 점심 제가 중국집에 가서 먹었는데요. 네, 제가 중국집에 갔는데 네. 중국집에 이렇게 손님 제일, 손님 왕 이렇게 네.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볶음밥 주세요 이렇게 시켰는데 손님 짜장면 아니면 짬뽕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저 볶음밥 먹고 싶다니까요. 여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싫으면 너님이 나가세요. 이게 네.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에게 강요받고 있는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다른 선택을 하면 네 선택은 아웃. 짬뽕 아니면 짜장이야. 이게 우리의 삶의 권력을 배분하는 이 정치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는 야, 중국집에 왔으면 짜장 짬뽕이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사실. 네네. 주인이 손님한테. 네.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될 사람 밀어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될 사람 밀어줘요? 좋은 사람 밀어줘야지. 그렇군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런데 이게 참 지금도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진전되는 기미는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저희 상황이 좀 어떻죠?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 캐릭터가 맞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막 단식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살다가 제가 그 단식하시는 분을 글을 그렇게 쓰시게 됐잖아요. 심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할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왜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그분 마음이시고 또 그분의 어떤 계산이 있으실 거고. 네. 하지만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그분이 단식을 통해서 이 논의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응원해야 사실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지금 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최근의 선거에서는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늘 이거가 공약으로 걸어졌어요. 그렇지. 네. 선거 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무튼 이거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늘 공약으로 걸어졌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관위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국회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없애는 식으로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국회를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거대 정당이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 구도. 화장실 들어갔다가 들어가기 전과 그건 네, 그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은 지금 제도가 좋은 거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근데 일부 소수 정당들 또는 원외 정당들 또 시민 사회들 뭐 이런 곳에서는 니네가 부당하게 너무 많이 가져간다.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사실 늘 이거는 공약으로 제시됐다가 결국엔 위헌무효되고 공약으로 제시됐다 위헌무효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가장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에서도 좀 급하게 1월 달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제가 이제 뭐 기고하는 글에서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한국 사회가 정말 큰 일을 겪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눈으로 본 거죠. 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네. 시민들의 압도적인 그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들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사법 권력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특위들도 구성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특위라고 해서요. 네.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운영의 위원장이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거대 양당에서 서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의원이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서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안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논의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 양당에 의해서는 지지부진한 거예요. 가능하면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잊어서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이런 국면인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럼 나는 단식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고 이제 뒤이어서 정의당의 이정미 당대표도 같이 단식하겠다 네. 이러면서 벌어졌던 일이 지난 12월 말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은 결국 그 단식을 통해서 원내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서 선거제 문제를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이게 그냥 제가 불공 PD님한테 언제 밥 한번 먹죠? 이런 게 아니라 원내대표 5명이 공식 문서로 날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 녹취자 데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는 다시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좀 지지부진한 거죠. 일단은 거대 양당이 구체적인 안을 여전히 안 내놓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민주당이 뭐 민주당 안을 내놓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안들을 갖고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그거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다가 여차여차해서 국회 안 할 거야. 보이콧하겠어. 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들이 1월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환시작전을 벌여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구하는 다른 정당들이 또 지금 화를 내며 오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국회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진 적이 정치 권력 내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진 적이 아직 없어요. 그나마 이 그나마 정도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그나마 가능성이 그렇군요. 마구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그냥 둘러 누워버리는 애들이고 민주당은 연동형 이게 뭐지? 하는 걸 안으로 들고 나오는 당이고. 네. 근데 이 두 당이 뭐 사실 보이콧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지금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두 당이 합치는 색이 절대적으로 많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뭐 20년 집권해야 된다. 그 넘게 집권해야 된다. 이런 꿈을 꾸고 계시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어제 뭐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2020년에서 압도적으로 과반을 섞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국민들의 삶에 정말 좋은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밖에 강요받지 못하는 세상. 뭘 시켜도 짜장면이 나오고 짬뽕만 나오는 세상이 정말 저의 식생활에 건강할까?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저의 자유와 건강을 위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거고 그렇다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 두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는 하시면 되는데 지지받은 만큼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 정당들 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게 1등이 아니었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3등이면 3등 4등 했으면 그만큼 3등 한 만큼 4등 한 만큼의 정치 권력을 가져가야 되죠.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정치적 약자까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결국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 좌절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서사를 완성할 어떤 그런 촉발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연에 기대게 돼요. 어떤 한 사건이 생기고 어떤 중학생 아이가 그 비정규직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의 아버지의 아이가 정규직 정규직을 하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폭력을 당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민심이 막 들끓어서 이게 막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럼 생겨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냐.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좀 저는 좀 들기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재민님 이야기하신 거는 그나마 지금이 그래도 가장 적기고 좀 개선이 전진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국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으나 네. 가능성은 제일 많이 열려 있는 시절이 되었고요. 좀 낙관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서 결국에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고 이 과정에서 결국 원동력은 압도적 시민들의 요구거든요. 제가 이 국면에서 가장 분노하는 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대 정당이 이 문제를 마치 국회의원들 밥그릇 지키는 일이라고 실제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국회의원들만의 밥그릇 지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절하게 제 밥그릇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정치적인 어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 지지를 받은 만큼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합의에 참여하고 그러면 당연히 저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제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인데 묘하게 거대 정당이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는 문제다라고 폄하하면서 사실상 거대 양당의 밥그릇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들을 정말 꼼꼼히 찾아보는 편인데 달리는 댓글들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 욕을 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해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심정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정말로 나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깨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문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이크죠, 페이크죠. 네. 그 정수를 가지고 페이크를 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도 너네 지금 국민들의 뜻에 맞게 가는 거다. 네. 네.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 비례대표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맞긴 맞아요. 이미 253석 정도의 지역구 의석이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제 100석이거든요. 200 플러스 100. 네. 네. 뭐 예전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 거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구 53석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목숨 걸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도 아마 굉장히 반발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아니에요.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 330석에서 360석까지 늘리는 게 현실적인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저 나쁜 놈들 자기 의석수나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실 수 있겠죠. 근데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조금만 더 깊이 봐주시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장치를 걸면 돼요. 360석 거는 대신에 지금 국회에 드리는 국민 세금은 동결하겠다. 동결은 이 책이 또 사실 그렇게 결론 이렇게 짓잖아요. 얘기를 네. 하죠. 네. 저는 국회의원 특권들 중에 줄여야 될 게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구호도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에서도 이런 구호를 걸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의 표를 계산해 놓도록 하라. 여러분의 표를 계산해 놓도록 하라. 네.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네, 저의 이웃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표를 계산해 놓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 특권은 줄이되 일꾼은 늘려야 된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의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사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호사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회의원 특권이 줄어들고 국민들은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주인답게 주권자답게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 의석수를 늘리겠다. 이거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늘리자. 대신에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여버려라. 그러면 정말 정치할 사람들이 정치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은 세비가 줄어드는 것도 싫고 네.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것도 싫고 하여튼 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 네. 이거를 국회의원 밥그릇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한 국회의원들이 한 짓을 보면요. 결국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렸어요. 자기들 그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결국 정당들이 갖고 가는 돈을 늘려버렸거든요. 국민들 특히 약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들은 많이 삭감을 했는데 국회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의 지역구에는 약 1조 원의 돈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누가 밥그릇을 지키는 건가? 이제는 국민들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저 간악한 자들의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간악한 자들의 이 술수를 네. 조금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너무 사실은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수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게 참 갈 길이 멀지만 좀 우리가 더 좀 집중해서 사실 이거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계산법 하나만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라서. 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 민주공화국에서 재벌 이 회장님이나 시사평론가라고 하고 다니는 박재민 씨나 똑같은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거 때마다 행사하는 한 표. 근데 저의 한 표는 곧잘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세상이 정말 좀 상당히 자주. 그쵸? 상당히 자주. 네. 저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짜장면 짬뽕 먹을까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정치적 약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가 버려지지 않고 온전하게 정치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절대로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거나 요것 때문에 좀 딸려 나오는 국회의원 수를 조금 늘리자 말자 하는 게 그렇게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실상은 지금 말하고 있는 네. 불곰 PD님 그다음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의 진짜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가 합의에 의해서 막 맨날 싸우고 드러놓고 뭐 보이콧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온건하게 합의에 의해서 정치의 본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될 수 있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 언급하고 싶어서 네. 미우나 고우나 인류가 가까이 두고 오래 본 책이 있습니다. 뭐죠? 성서. 네, 그렇죠. 베스트셀러. 네, 영원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금책바에서 언제 한번 성서 얘기를. 네. 성서에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시지 않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네. 잠언 10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작두탈 때가 있어요. 인용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이 청년의인당 책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계속 이 선거제도 개혁 이슈,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착한 사람들은 안 굶으셨으면 좋겠고요.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나쁜 사람들의 밥그릇은 이번에 깨버립시다 라고 좀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아이고 이 책에서 할렐루야가 네. 종종 등장하죠. 네, 오늘 저희 시사 플러스 책 새 코너죠. 저희 이 새 코너의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재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곁들여서 제가 청년의인당이라는 최태욱 선생님이 쓰신 이 소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쓰신 이 소설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네, 사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네. 부족한 좀 횡설수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절 버리지 말아주시고 네, 계속 불러주시면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시사가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책과 네네네. 섞어서 정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사랑하는 네, 시사평론가 박재민이었습니다. 아, 네. 약간 워터마크처럼 이제 끝까지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달에는 이 시사책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지 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